시장 단기 변곡점 온 걸까? 네. 요런 주제예요. 시장에 단기 변곡점이 왔다라고 보시나요? 분위기만 보면 가능성은 높죠. 네. 지금 지수 반등이 꽤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 네.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뭐 사실 1,400원이 안정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어쨌든 1,500원까지 갈 것 같았던 기세가 좀 꺾인 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기 변곡점이라면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죠. 어쨌든 단기 변곡이라는 게 하락이 진정된 거다라는 게 단기 변동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반등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네. 굉장히 많이 사요. 사실 몇몇 종목, 예컨대 뭐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 종목을 팔았던 걸 제외하면 정말 큰 폭으로 샀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분명히 외국인들도 뭔가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현재 있는 시장에서는 변곡점이 오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긴 한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돌아가는 환경도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환경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데, 뭐 예컨대 미국과 관련해서 연준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말라라는 게 다음 달에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연준이 얘기했던 4.4% 올해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 4.6%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 정도면 시장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한두 군데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관찰이 됩니다. 네. 예컨대 이런 금리 올릴 때 가장 힘들어하는 국가 중에는 호주였죠. 호주가 0.5%포인트를 올릴 줄 알았는데 0.25%포인트를 올렸다라는 거. 이거는 뭐 많은 이유가 있고, 호주 중앙은행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0.25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반증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미완에 그치긴 했지만 영국에서도 트러스 총리가 어쨌든 뭐 감세한 정책을 발표했다 철회하긴 했지만, 그 정책들이 좋은 정책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은 뭐였던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이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여기저기서 연준이 나홀로 저렇게 독주하듯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란의 조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건 뭐냐면, 어떤 연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듣던 얘기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연준이 이 정도 금리 올리겠습니다 하면 그걸로는 금리 못 잡아. 여차히 물가 못 잡아. 또 6월 달에도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물가를 잡을 수 없어라는 게 기존의 뉘앙스였는데, 지금 나온 정책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네. 그렇게 올리면 정말 시장이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은 연준의 4.4% 또 4.6%까지 올리겠다라는 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해, 또는 그 정도 가지고 물가 못 잡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예 그 얘기는 없고 과하다는 얘기만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은 애둘러서 그래도 우린 갈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금리가 4.4 올해 연말 또 내년 초반 4.6이 이제는 고정탑으로 이제 더 이상 올려도 되지 않는, 즉 여기까지만 올리면 나름대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인정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현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그 금리가 올해 4.4, 내년에 4.6%로 투자자들이 신뢰가 이루어지면 지수 바닥은 찍은 겁니다. 이루어지면. 아직은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확정이 되면 지수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와도 찍은 겁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때 한 번 더 빠지는 건 맞아도 현재 바닥보다 더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저는 보고 싶고요. 아마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 10월, 11월 지표가 좀 봐야 되겠지만, 물가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혹시 꺾일 경우는 실제 4.6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시장이 거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고요. 피벗 얘기 또 나오죠. 정책 네. 전환. 연준이 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빠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섣부른 건 맞아요. 저도 인정을 하고 아직 그런 얘기를 하기는 이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팅을 해요. 네. 베팅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 정도면 충분히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물가가 유의미하게 꺾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전환점을 앞두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애써 너무 섣부르게 지금이 바닥입니다. 아니면 확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저렇게 돌아섰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조금 더 점검을 해보고 그 점검한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뢰를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단기적인 이제 변동점으로 보신다는 게 저희의 질문이었으니까 네. 단기적인 걸 보려면 사실 차트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S&P 500 차트를 보면 지금 적산병이고요. 네. 어제 올라와서 소위 말하는 적산병이고 21선에 딱 걸려 있어요. 이게 사실 저번엔 21선 통과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어디까지를 예를 들어 S&P 얼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 되게 미국 건 애매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어저께 워낙 음봉이 크고 오늘은 양봉이 그보다 작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차트 모양은 다르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되게 유의미한 자리거든요. 세 번 양봉이 나오면서 20일에 걸렸으니까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래도 국내 증시니까 국내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네, 뭐 어떤 이건 예, 상관없습니다. 네. 2주 전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나왔던 감세 장치 발표 이전 수준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100포인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나오고 있는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딱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환율과 관련해서는 뭔가 변곡점에 대한 의미 있는 시그널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잘하면 단기 변곡점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타 매체에서도 이번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갈리지만 저는 10월에서 11월 초 정도까지를 통해서 바닥권의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좀 접목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유의미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잘하면 추세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어렵게 지냈었던 그런 어떤 그 하락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마무리되는 국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기간적으로도 1년 반이면 그 이상으로 왔다라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코스피 같은 게 밸류에이션도 지금 0.8대와 있으면 이건 네. 역사적인 수준입니다. PBR 기준으로요. PBR 네. 기준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경우들도 많고 종목마다는 다르지만 실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보면 PBR 기준으로 0.2배, 1배들도 있어요. 네.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 뭐라고 해도 저는 그 가격 때문에 사거든요.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두려워하면 뭘 보고 살까요? 네. 도대체. 물론 이제 망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중후장대한 기업들이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분명한 건 밸류에이션은 정말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 안 돼. 아무리 지하 3층, 5층 한다고 해도 한 지하 7, 8층까지도 와 있는 건데 이걸 보고 나서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위험을 조금씩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씩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어서 물론 이거 말고 주변에 이제 혹시 러시아가 핵을 쏜다든가 이런다면은 저도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변수가 아니다라고 본다라면 그래도 추세 반전까지는 아직 멀었다 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진짜 그 바닥권에 대한 어떤 신뢰는 거의 조금씩 짙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70인가 그랬으니까 네, 네. 100포인트 2270이면은 요번 저점 바로 전 저점 정도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한다 이렇게는 보신다는 네,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맞을 때도 요 전 저점까지는 안 올 거고 이렇게 거의 가격 조정은 됐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영국의 그 토러스 총리 그 사건 때문에 사실 투매가 많이 나왔어요. 2300에서 좀 예, 내려왔죠. 네. 시장에서 이게 저도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운용을 하면서 정말 방어를 잘했었거든요. 현금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잘했는데 2주 동안 두들겨 맞은 게 좀 심할 정도였어요. 와, 할 정도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았고 그 정도면 역대급 하락이었었어요. 그 정도면 투매도 나온 것도 맞고 신용도 다 털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의미한 시그널들은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투매를 안 나왔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좀 있는 게 원래 한국의 투매라 하면 보통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코로나 때 1550에서 1450 가는 날 저는 그날은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네네. 거의 네. 2년 전인데. 근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착각인 게 뭐냐면 네. 그 빠지던 며칠 동안 공통점이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여타 네. 종목만 빠졌어요. 예, 네. 전자 잘 어떻게 버텼죠. 보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몇 종목을 묶어두고 팔다 보니까 네. 그 종목들 제외하면 사실 150포인트 넘었거든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루에 10%씩 하락했어요. 네. 이건 정말 네. 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적게 빠진 것도 아니고 정말 40% 50% 빠졌는데 거기서 10% 20% 날아간 거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 지시만 보실 게 아니라 반도체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잡아놓고 그랬었으니까 실제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0~300포인트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신용도 실제 바닥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그때만큼 빠진 건 아닌데 네. 다른 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용이나 이 지수는 사실은 투매가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신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앞서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진짜 바닥이려면 사실 지수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거고요. 누가 뭐래도 두 가지가 확실히 돼야 돼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이 올해 4.4%가 끝이다. 내년 4.6%가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이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바닥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 나와야 될 물가 지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비 그리고 임금과 관련해서 그래도 꺾이는 시그널들이 나오면 사실은 누가 보내도 확정을 지을 수 있겠죠. 그게 10월 말에서 12월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최근까지 어떤 물가의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9월까지는 특히 8월까지는 그렇게 물가가 꺾이지는 않았었는데 네. 9월부터 유의미하게 물가가 좀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10월 달에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주택 가격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게 10월 지표입니다. 근데 그 10월 지표가 11월 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11월 지표에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꺾였다라고 확인이 되면 제가 볼 땐 바닥이라고 확실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나 우리가 주택 관련주 한번 꺾이면 반등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연준도 금리를 올리고 나서 바로 내릴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실업률도 한번 올라오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 세 가지 지표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번 추세를 바꾸면 그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들 관련 지표가 하락한다는 걸 못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는 게 10월 지표인데 그게 11월에 남으니까 11월 지표에서 유의미하게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꺾이는 상황에서 연준이 지금처럼 금리 스탠스를 가져가면 그건 추세적으로 꺾인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추세 전환 이건 조금 논하기는 힘들 거고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봤던 바닥 이상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은 대충 된 것 네네. 같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단기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한 건데 단기에 급락한 이유나 또 그러면서 다시 상승한 거나 미국 자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영국의 이슈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가 약세고 그렇죠. 네, 또 위안화도 또 약세였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더 심해지면서 이게 이런 일이 나타났던 건데 미국 안에서의 경기 지표나 물가는 아직 우리가 확인한 게 별로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특히 임금이 꺾여야 될 텐데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금이 꺾이겠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많이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IMF에서 재밌는 보고서 하나 보셨어요? 임금 상승이 물가를 상승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보셨을 겁니다. 20몇 차례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임금이 많이 오르면 나선형이라고 보통 그러죠. 임금이 또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또 임금을 올리는 이게 고착화돼서 큰일이다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돌려보고 지난 60년간 보니까 그렇지 않다더라.
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일단 그걸 한번 좀 저도 더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또 향후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임금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임금은 결국엔 꺾인다는 개념보다는 더 안 올라간다는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진 않죠. 저도 신화에 다니지만 제 월급을 깎아본 적은 없어요. 깎으면 네. 퇴사하겠죠. 네.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깎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더 안 올린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걸 MOM이라고 보통 그러죠. 전월 대비 임금이 얼마나 올랐어. 이런 것들. 이 폭이 굉장히 줄어들면 사실상 임금 상승발 물가나 우려는 조금 이제 잦아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제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왔었죠. 졸트라고 네. 하는 것들. 여기서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인이 많이 적어졌죠. 그러면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더 강해질 수도 있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년에 침체올까 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늘리겠어요? 굳이 그래 사람 부족한 거 그냥 이대로 안고 가지 네.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보고서와 관련된 지표들이 사실 뒤에서 발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도 그렇고 힘들어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물가 관련 지표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두려운 게 근원 물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원 물가 중에서도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주거비 그러니까 월세겠죠. 그리고 임금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경기 후행 지표예요. 네. 그래서 사실 꺾이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꺾인 거예요. 생각보다. 그럼 경기는 그것보다 앞서가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 지금 반등이 유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진짜냐 아니냐 알 수는 없어요. 여전히 알 수는 없지만 11월에 나오는 지표에서 구인 관련 지표들 특히 이제 임금 관련 지표들이 드디어 둔화되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번에 있었던 하락이 바닥이라고 확신하셔도 좀 된다라고 보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확신은 지금 할 수는 없고요. 11월에 나온 지표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때 나오는 지표가 유의미하다면 꺾인다라면 그건 추세적으로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그 이후부터는 되게 빨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지켜보자. 하지만 그 지표가 만약 진짜라면 제가 볼 때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워낙에 원래도 좀 보수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올해 너무 걱정과 고통을 많이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더 그러기도 한데요. 미국은 경기가 좀 꺾일 것 같다라고 해도 항상 지금 좋은 걸 너무 네. 여러 번 봤잖아요. 최근에 이제 또 생긴 불안감이라면 뭐 영국 사태가 이제 조용히 지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또 갑자기 오펙이 감사한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아무리 근원 CPI가 중요하다고 해도 근원 물가가 중요하다고 해도 헤드라인이 다시 올라가는 게 부담이 또 되지는 않을까요? 부담이 되죠. 확실히. 그래서 지금 참 머리 아픈 건 뭐냐면 뭔가 해결될 듯 하면 하나씩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펙이 저렇게 안 도와주는 것도 물론 그만큼 미국하고의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 그렇게 감산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 분석들은 100불, 200불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못 넘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펙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오펙이 저렇게 했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산 안 하면 유가가 폭락할까 봐 저러는 게 아닐까. 네.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오펙이 감산하기 이전에 유가 120불 갔었을 때 일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300불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300불은커녕 지금 뭐 70불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만큼 수요 감소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기 또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이제 그 내년에 이제 많이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진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면 이런 정도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더는 못 오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경기가 안 좋아졌었을 때 유가까지 많이 끌고 내려가면 헤드라인 CP 그냥 우리가 아는 소비자 물가지 많이 끌어내릴 텐데 그쵸.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90불 수준이 평균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니네들이 다 그린으로 돌아가면 향후에 20, 30년 뒤에는 원유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도 돈 많이 벌어서 미래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재원을 마련 위해서 되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오펙 국가들도 미국하고 척을 지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살기 위해서
마지막 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유 가격을 지키려고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유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내려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고 당연히 지수가 반등하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유의미하다면 벌써 90불, 100불 넘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더란 얘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유가가 90불을 넘지 않는 수준에 된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한 수준까지 물가를 끌어내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현재 있는 추세를 돌릴 만한 정도는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래서 아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네. 더 심하게 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FOMC에서 지난달에 해준 전망을 보면 올해 미국의 GDP는 0.2% 성장이고 내년 1.2%잖아요. 연준 위원들의 숫자를 우리가 일단 믿는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좋은 거거든요. 네. 경제가. 그러면 부장님 보시기에 내년에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유가 못 오르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연준 말대로 내년에 경기가 올해 조금 좋아져가지고 유가가 버티는 게 더 주가에 나을 것 같으세요? 둘 사실 중에. 뭐 어떤 게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경험상 예를 들어 경기가 좋으면서 인플레가 좀 유지되는 거하고 경기가 꺾여서 인플레가 꺾일 때 어느 게 더 이게 느낌상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는다라면 네. 미국이 얘기하는 2% 제가 볼 때 2%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3%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경기가 유지된다라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심하게 다치면 회복이 쉽습니까? 어렵죠.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해도 치명상을 입은 사람은 나중에 회복이 된다고 그래도 그 회복세가 더딜 뿐더러 또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덜 다쳐야 나중에 회복도 빠르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하게 다치는 건 그렇게 온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유가 그래서 감산을 했는데 감산을 해서 유가가 만약에 뭐 얼마가 될지 모르 오르면 그 감산을 통해서 유가 오른 거를 그래도 경기가 버틴다라는 시그널로 보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만약에 감산했는데 유가가 안 오르고 오히려 그건 쭉 경기가 빠지게 안 더 좋은 나쁘다라는 거죠. 걸 네,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00만 배럴 감산을 해서 유가가 지금 84, 5불인데 WTI가 뭐 90불 가서 이게 버티고 이게 훨씬 더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는 게 낫겠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200만 불로 저기 뭐지? 200만 배럴을 감산했는데도 뭐 유가가 60불 간다. 그건 정말 안 경기가 좋다는 거죠. 예, 네. 이건 정말 골로 간다는 신호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내년에 뭐 계속 강하게 가지는 못하겠다라는 내려야 시그널을 돼요. 그렇죠. 네. 그걸 빠르게 주는 게 오히려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이 다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잡아가면서 힘든 게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경기에 치명상을 입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사실 모릅니다. 정확히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완전히 된다라면 이거 완전히 경착륙이잖아요. 경착륙이 되면 사실 지수도 더 문제가 되지만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져요. 왜냐하면 경착륙 정도까지 되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착륙인 거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럼 페드의 지금 FOMC에서 얘기한 경제 전망치를 일단 부장님은 안 믿으시는 거네요. 내년 1년 내내 1.2%. 틀렸는데 굳이 그걸 지금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0.2에서 1.2면 사실 되게 크게 네. 그래도 연간으로 그럼요. 좋게 보긴 하는 건데 연준 위원들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 네. 저는 연준 위원들의 전망이 엉망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올해 누가 이런 경기 전망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아마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너도 틀렸잖아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많이 죄송할 거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연준 위원들만큼 세계에서 똑똑한 분들이 어디 있나요? 네. IMF만큼 똑똑한 분들이 없는. 그분도 올해 전망 한 10번은 틀렸거든요. 네. 그만큼 경제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질병부터 시작을 해서 곤붕군마 입장부터 시작해서 경제학적으로는 또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지표들이 많다 보니 오류가 되게 많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 또 투자에 더 힘들었던 거고 그런데 지나보면 주식시장에서 움직였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였어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인플레고 인플레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었었어요. 그렇죠. 올해 1월 달부터 3월까지 첫 번째 내릴 때가 연준이 인플레이션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났다면서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뀐 게 1차 하락이었었고 6월 달에 물가가 정점인 줄 알았는데 돌파해버렸죠. 고점을. 그래서 야 물가가
고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은 더 강한 긴축을 해야 돼서 2차 폭락을 했었던 거고 이번에 3차 폭락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연준이 또 너무 강한 긴축을 했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변수들.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결국 연준이 더 긴축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강화되는 만큼 지수가 레벨 다운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종지부를 찍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유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도 임금이 꺾이고 임금이 이제 덜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이 제대로 꺾이는 시그널만 보인다라면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여기서부터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질문 주신 분은 거니까 야, 미국이 4.4% 가지고 뭐 금리 우리 물가 잡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준금리가 그런 거고요. 실제금리는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모기지 금리 30년짜리가 6.7%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3% 금리에서 여기서 1% 이상 1.25 올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1.1을 더 해보세요. 8%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면 여러분들 다 못 견디세요.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그 정도까지 지금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꺾였으면 여기서 금리는 0.25만 올려도 더 꺾여요. 0.5 올리면 더 많이 꺾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립금리라는 걸 벗어났죠. 중립금리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여기부터 올리는 금리는 얼마를 올려도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걸 부담을 주는 수준이 0.75, 0.5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우리도 빅스텝이 두려웠는데 또 그걸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0.7을 여러 번 봤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니까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야 그거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금리 레벨이 달라지면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11월 2일에 있을 연준 한번 봐보세요. 0.75 올리거나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다 죽는다는 소리 나올걸요? 그때부터는 어떤 거 나오냐면 더 이상 금리 올리지 말란 소리가 나와요. 아우성이 나오고 야 더 올리면 안 돼. 더 힘들어. 그때부터 물가 잡는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경기가 이미 어려워지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경기 어려워지면 물가는 저절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장의 초점이 물가가 아니라 경기로 가요. 경기로 가면서 야 이렇게 경기 어려운데 더 올리는 게 맞아?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본 거죠? 와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려도 되는 거구나. 그렇죠?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머지않은 시기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거구나.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이니까 경기가 온전하니까 기대한다고 얘기하지 경기가 부러지고 나면 기대란 얘기가 안 나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막 올리다가 어느 순간 금리를 딱 올리고 옆으로 기는 과정에서 한 번씩 꼭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18년 4분기에도 그랬고 그 전에 리만 때도 사실은 금리 올리고 버티다 리만이 온 거고 물론 상황은 전후 관계 모르겠지만 그럼 만약에 지금 금리 올리는 게 거의 막바지라고 하고 그 금리를 유지는 좀 시킬 거잖아요. 네. 그 기간에 조금 더 빠질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거에 무서운 대해서는, 거죠. 네, 그게 네. 얼마인지에 대한 걱정도 있는 그럼요. 사람들이. 사실 네.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게 우리한테 무서운 겁니다. 네. 고금리라는 게 어려운 건데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는 건 정말 우리한테 힘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지수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뭐 반전을 해서 이렇게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연준은 지금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가 다시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게 웰스 팩트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부의 효과를 가지고 또 소비를 해서 물가를 올리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가가 한번 내려간 물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내려간 물가에 싹을 잘라서 향후에 다시 유의미한 수준 올라오지 않도록 밟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도 올라오지 마. 그다음에 집값도 올라오지 마. 이럴 건데 그 의미가 된다라면 반등을 해도 제한적인 수준 그리고 또 내려갔다 반등해도 제한 수준 이런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상당 기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투자하는 분들은 마음이 좀 그래도 편해지잖아요. 안 빠지기라도 하면 주식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저는 근데, 그때가 네. 오히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구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에 있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종목별 변화가 대단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여의도에서 최상단에 계신 최고수급들이 계시겠죠. 이분들한테는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린이들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의 경험이 많이 적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박스권을 근데 정해놓고 그냥 시장 ETF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다르게. 거는 가능할 텐데 지금 네. 들고 계시는 게 있을 거니까. 네. 왜냐면 지수가 안 움직일 때 내 건도 안 움직이면 문제가 없는데 네. 지수가 안 움직이는데 내 건 계속 더 빠질 수도 있는 네. 건데 다른 사람들 건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고통이 오히려 더 크죠. 오히려 고통이 있어도 다 같이 빠질 때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야, 이렇게 빠졌는데 나중에 다 같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가 되겠지만 막상 지수가 더 안 빠지고 시장에서 계속 버티고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내 거는 계속 줄줄 새고 있다라면 그건 향후에 지수가 추세 전환이 돼도 그 기업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생각을 달리 해야 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 가격에서 팔기엔 너무 이미 많이 늦은 거죠. 손실폭이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건데 여기서 그걸 어떻게 팔겠어요? 더 문제는 그걸 못 팔고 있는데 옆에 있는 게 많이 올라오면 기회비용이 놓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패닉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닥권에서의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이전 경험을 보면 바닥에서 좁은 박스권에 움직인다고 해서 지수만 놓고 보면 큰 움직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종목별로 대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편차가 생각보다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내가 가진 기업이 그 안에서 뭔가 주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면밀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못 하시겠으면 만약에 주식이 많이 터졌어도 그걸 정리하고 그럼 내가 시장 박스권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겠다 이런 전략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건 추천하지 않으세요?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박스권에서 대부분 보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저희들 경험상 수십 년 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정말 이제 못하겠습니다로 떠나는 게 대부분 박스권에서예요. 그렇죠.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다 아세요. 왜 하락한지도 알고 왜 손실이 난지도 알지만 그 박스권에서 반대의 흐름을 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이었는데 몇 번 잘못 왔다 갔다 하면 그 손실이 작은 손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그렇잖아도 있던 손실에서 여기까지 합쳐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박스권을 이용해서 사실은 그 박스권에 대한 추세 매매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 가면 팔고 밑으로 가면 사겠다라는 게 말은 좋은데 실제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멘탈을 그러니까 반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훨씬 오를 때 맞습니다. 따라 사고 네네. 내릴 때 팔고. 왜냐하면 오르고 내리고는 그 모멘텀들이 계속 작용을 할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잡기는 그 모멘텀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제가 저도 지금 많은 욕을 먹고 있겠지만 욕을 해주시면서 다는 댓글들 보면 차라리 네가 틀렸으니까 다는 욕은 되게 좋아요. 제가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다는 댓글들 중에서 보면 당신이 이런 이유로 내가 보는 거 다릅니다라는 거 보면 위험스러워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80%가 그래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댓글을 다신 분들은 주식 안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거 정말 위험한데? 정말 다시 제가 여의도에 한번 모여서 이분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데 그걸 진실로 믿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틀렸을 때 틀리다고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건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게 아닌데 왜 이걸 맞다고 생각하실까?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왔었을 때 오히려 생각을 반대로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팩트 확인이 잘 안 된 경우라고 보시는 건가요? 팩트 아니면- 확인보다도 해석의 방법이 다른 거죠. 주식시장은 경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표 나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주식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여기서 많이 나와서 얘기하신 분들 중에 흔히 얘기하는 경제, 이코노미스트도 계시고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한용건 님도 투자 전략 출신이신 거잖아요. 네. 확 달라요. 투자 전략과 경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서치에도 경제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투자 전략이 따로 있는데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게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경제가 곧 시장이라고 보는데 경제 지표는 대부분 다 후행 지표예요. 먼저 가는 지표는 다 후행 지표고 주식시장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괴리를 극복할 줄 아는 분들이 투자 전략하는 거고 고수를 하시는 건데 이게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저희도 힘들거든요. 저희도 많이 틀리는데 개인분들이라고 제가 볼 때 맞출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 박스권에서는 이런 걸 감안하면 조금 무리하시는 것보다 그런 무리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계신 기업이 있을 텐데 보고 계신 기업이 있을 텐데 조금 더 면밀히 따져서 그 박스권 안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어떤 변화를 계속 주게 되거든요. 그 변화에 최적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애매하게 그 박스권에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시는 분보다는 박스권 이후에 나타날 추세 전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환을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시그널을 주거든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쪽에 최적화된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때 돈 벌어도 충분히 늦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박스권을 말씀하셨고 이제 저점은 여기서 추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약간의 이제 단기 시그널을 단계. 확인하면. 네. 네. 그런 상태에 왔다라고 해서 좁은 박스권을 예상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거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이런 박스권에서 이런 변동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좀 안정이 되려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아직 저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사실 알아요. 그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을 더 안 좋게 보는 분들의 말씀도 저는 더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얘기도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제가 이제부터 주장하는 거는 앞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에 이제 반복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을 잡는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4.4에서 4.6, 올해 연말 4.4, 내년에 4.6이 완전히 고착화되는 거면 사실 그거부터는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박스권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신 네. 건데 그럼 부장님 보시기에 다음 이제 추세 전환이 있을 때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삼성전자 반도체도 있고 네이버는 빠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왜냐하면 저는 장 부장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희 방송에 2달 전, 3달 전에 나오셔가지고 산업재가 좋을 거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시면 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시간 얼마 없어서 이제 네.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나누실 필요가 있는데 지수가 오를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11월에 나오는 물가 관련 지표들, 고용 관련 지표들이 제 예상과 맞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상과 맞게 유의미하게 꺾였다. 네. 그러면 환율 베팅 하셔야 돼요. 그거는 달러 강세가 끝난 겁니다. 네. 끝난 겁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끝난 거라고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확실히 꺾인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습니다. 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왜냐하면 연준이 더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게 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화가 일정 수준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환율에 대한 베팅이 되는 겁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들. 일단 외국인들은 지수를 베팅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대형주 거기에 삼성전자도 포함됩니다. 뭐 하이닉스 이런 거. 네. 이런 기업들이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보통 얘기하면 원재료를 외국에서 사오는 기업들이겠죠. 네. 네. 그렇죠? 원재료를 사올 때 원화가 이제 더 안정이 되면 그만큼 내가 재료를 싸게 사오는 효과들이 있을 거니까 뭐 음식료 같은 것들 될 수도 있을 네.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반등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고 본다면 그 뒤부터는 차기 주도주를 찾겠죠. 그런데 이미 차기 주도주는 상당 부분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미 갈 길을 정했어요. 미국은 내가 향후의 경제 체제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네. 그게 산업재도 역시 포함이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IT와 관련해서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IT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술의 발달인 경우도 있는 거죠. 뭐 AI가 발달하거나 로봇이 발달하거나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 때 그 이슈와 관련된 우리가 알고는 IT 관련 기업들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삼성전자와 지수는 꼭 같이 움직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 만한 게 우리나라가 제일 긴 박스권이었던 게 2010년부터 한 2015년까지 한 5년간을 네. 지수가 하도 움직임이 없어서 박스피라고 불렀던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 박스피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뭐 면세점 이런 기업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근데 지수가 왜 안 올랐을까요? 네. 그 반대편에서 그만큼 빠지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산업재가 무지하게 빠졌죠. 네, 빠졌어요. 건설 뭐 이런 저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이 박스권이었던 이유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변화, 산업의 변화를 산업에서 소비로 바꿨기 때문이죠. 네. 그쵸.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산업 중심에서 첨단 2차 산업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왜 미국에서 답안지를 던져줬는데 이렇게 의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우린 갈 거고 네. 그쪽과 관련해서 밀어붙일 거고 그게 IRA라는 그죠? 인플레이션 관련법이 아닙니까? 감축법. 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면 나중에 어떻게 투자하시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약간 이제 수혜 종목이나 산업에 대해서 특히 수혜 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있는 게 아닐까요? 의구심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확신일 때 주가가 끝납니다. 아, 왜 본인들이 돈을 잃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항상 저도 그럴 때 실패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미국도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향에 최적화되는 기업이 하나둘씩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너무 많이 빠진 기업들에 대한 선호가 더 크겠죠. 네. 사실 2007, 8년도 이후에도 그랬다가 투자를 실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되게 저도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미 미국은 방향을 정했고 그 방향에 최적화될 수 있는 우리 수출하는 기업이니까 그런 기업들과 관련해서 계속 바뀌는 과정을 보시게 되겠죠. 지금 기억을 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름이 현대전공이었거든요. 네. 이 기업이 현대모비스에서 자동차 기업을 바뀐다고 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욕했었어요. 그거 안 되는 기업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0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각은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시고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 중에서 매크로하고 종목에 대한 분석을 저는 최소한 5대5로 가져가고 네. 그 안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은 20%, 긍정적인 시각은 30%를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시장을 경계론자로 얘기하신 분이 있고 또 강세론자들이 있으세요. 웃긴 건 뭐냐면 부정론자들이 강세를 맞춘 적도 없어요. 이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평생 안 된다고 얘기하신 분들이세요. 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짜 돌아섰을 때 인식의 전환이 늦어요. 네. 정말 바닥에서 아무것도 못 사거든요. 그런 분들이 돌아설 때가 가장 꼭지라는 얘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너무 자산을 많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분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건데 조금 더 시각을 조금 섞어서 그래 좋게 얘기하신 분은 왜 좋게 얘기하는지 또 부정적이게 얘기하신 분 얘기도 여전히 귀담아 들어야 될 거고 그걸 좀 균형적으로 좀 들으시면서 봐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할까? 이 기업이 변할 수 있을까? 그 변화에 대해서 정말 변화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긴 점수를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중국향보다는 그냥 나라로 좀 아주 무식하게 말하면 중국향보다는 미국향이 맞는 거고. 사실 미국향이라기보다는요. 네. 중국을 제외한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는 미중 간의 갈등이 사실은 나토하고도 갈등인 건데 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네. 이 국가들에서 변하는 그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 어차피 우리의 수출 비중이 여전히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서 자꾸 비중이 조금씩 줄면서 이쪽으로 늘어나가는 과정인데 그럼 주가는 이쪽에서 줄어드는 기업보다 이쪽에서 늘어나는 기업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이 될 수 있을 거고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거기 투자할 때 들어간 우리나라 기업들 맞습니다. 뭐 요런 쪽인 거지. 네네. 오히려 중국에다가 뭘 해가지고 해보겠다라는 기업은 잘 아닐 거다. 이런 개념이 더 가깝게.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이미 네. 중국에다 뭘 해보겠다는 기업은 없어요. 중국에선 다 나오겠다라는 기업들이 있는 거지 네. 앞으로 중국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다는 기업은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중국이 이제 이번에 당대회가 끝나면 또 이것도 약간 너무 단기지만 당대회가 끝나면 제로 코로나가 조금 약화가 되고 중국이 소비 관련된 게 조금 더 좋아지고 뭐 중국 사람들이 마카오 여행도 뭐 이러면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크루즈 종목이나 뭐 마카오 카지노 이런 것들이 주가가 최근에 좀 움직였거든요. 저는 그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중국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니까 중국이 만약에 코로나 정책을 바꾸면 이건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국도 또 좋다. 그냥 좋은 그러면? 정도가 아니라 네. 전 세계에서 IT 소비는 중국이 제일 많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국의 소비가 풀린다라고 본다면 우리 IT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환율도 돌아서는데 중국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들어온 게 오면 의외로 반등폭이 커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확정 짓기는 어려워요. 딱 몇 포인트까지 오를 거냐, 언제가 할 거냐 의미가 없어요. 네. 물어보는 것도 바보짓이에요. 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게 나왔을 때 뭐가 수혜를 볼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올 11월에 나오는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꺾인다라고 하면 그건 환율이
건드리는 지표가 된다. 네. 그래서 워낙 강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베팅하는 게 맞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뭔가 변화를 준다. 그것도 그러면 이거 11월 초일 것 IT라든가 같아요, 예, 그것도. 네. 거기서 이렇게 베팅하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길게 갔다가 미국의 어떤 변화에 베팅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되게 많아요. 다만 그거를 우리가 미리 지금 준비해놓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막상 그렇게 닥쳤을 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이번에는 환율 거야. 환율에 가장 적합한 건 어디지? IT하고 뭐 음식료 또 원재료 사오는 국가들이구나, 재료 기업들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또 지금 말씀 주셨지만 중국이 정책 자료는 뭐가 될까? 미국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관련 기업들을 좀 꼽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마무리됐을 때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도 이제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텐데 네. 회복을 뭘 가지고 갈 거냐죠. 경기가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성장 엔진이 바뀌어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엔진이 뭐지? 우리가 통 그리고 있는 게 저 사람이 나 첨단 제조업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맞나?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본다면 거기부터 큰 베팅을 하셔도 되겠죠. 그 이전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상치도 못하게 생각보다 좋은 기술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무슨 애플의 아이폰이 막 발명이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왔었을 때 거기에 대한 베팅을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기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부장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조 이방원이란 말이 나오기 전부터 그런 쪽이 좋다고 얘기하셨던 맞아요. 분이라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 대한 그러면 아이디어는 아직도 좋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지금 뭐 당연히 좀 빠지긴 했습니다. 뭐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아니 훨씬 어렵지만 쌀 때부터 얘기하신 네. 거라 사실은 많이 네. 오른 거죠. 네. 그게 결국엔 그 안에서 중심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시장이 나오기 안 좋을 전부터 때-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장님은. 네. 부장님께서는 일찍 말씀하셨으니까 네. 아까 말씀이 생각나서요. 사람들이 안 보고 방향이 뚜렷할 때 사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었고 그런데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약세장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잖아요. 네. 물론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다가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길게 보시면 괜찮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환 관련 움직일 땐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연합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그때 구간마다 분명히 모멘텀이 있는 아이디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다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지수가 안 움직여도 그 안에서 태조 이방원도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반산업 올랐어요. 더블 많이 나게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찾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강점이 있다라면 업종 전환을 누구보다도 여의도에서 빨리 보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부터 그 논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이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이렇게 변할 것 같은데 거기에 최적화된 산업군들은 이쪽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소개를 드리면서 그래도 시장이 변할 때마다 좀 발맞춰서 같이 가시면 어떨까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지금 만약에 11월 초에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달러 강세도 꺾이고 중국이 약간 뭐 풀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태조 이방원으로 통칭되는 것보다는 달러 지금은 환배팅이 더 유리해요. 그게 더 유리하다 이런 맞습니다. 의견이신 그래서 거죠. 네. 지금은 만약에 반등이 된다라면 1차 배팅 환배팅입니다. 원화 강세, 예. 달러가 조금 누그러지는 강세가 누그러지는 그렇죠. 구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 주도 대형주가 당연히 될 거고 외국인들이 그럼 들어올 왜냐하면 거니까 뭐 그리고 환이 되면 외국인들은 시장을 살 거지 종목을 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비중이 제일 높은 삼성전자부터 끌어들이겠죠. 또 마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온 게 뭐 삼성전자는 안 한다고 했지만 여타 기업들은 지금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경험이 조금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IT 기업들이 감산을 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매출은 줍니다, 당연히. 네. 그런데 이익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이익의 절대적인 수치가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익률이라고 보통 그러죠. 네.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어진 만큼 공급도 줄였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시장에서는 두 분기 정도 뒤에 쇼티지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 뭐 수요도 없는데 내 물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수요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 감산했던 애들은 바로 증산을 안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쇼티지였었을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런 의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감산이라는 얘기를 여러 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반등을 한 거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 거고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업이 공급 조절을 하면 주가는 더 안 빠지는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기업이 반도체가 다잖아요. 네. D램만 가지고는 이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더 나쁠 거다. 이제 이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티지 시그널이 조금만 먼저 나온다면 그럼요. 네, 지금 주가는 물론 좀 이제 오를 수 있다. 이 지난번에 있었던 바닥권이 올해 연말 내년에 1분기까지 안 좋은 걸 반영을 해서 빠진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주가는 6개월 정도 먼저 앞서가요. 네. 올해 4분기 안 좋을 거고 내년 초에도 안 좋을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상당 부분 반영을 했는데 감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도 한번 조정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저점을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닐 거예요. 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서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라던가 그런 섹터들이 같이 오르면 지수도 좀 괜찮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와중에 좀 안 좋게 보는 섹터는 혹시 안 좋게 보는 거 말씀 안 뭘까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민감하기도 하고 네. 해서 좋을 게 전혀 없는 게 가지고 네. 계신 분도 상처받지만 사실 얘기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맞아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혹시 네.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요즘 하도 제일 대형주 중에 너무 많이 그렇죠. 빠져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개인들이 순매수 너무 많이 하셨고 최근에 이게 급락해서 사실 그 굉장히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예. 국내 보고서들은 되게 좋게 말씀하시는 측면들이 강한데 많이 빠졌던 이유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 시각들이 안 좋은데 또 플랫폼을 인수하다 보니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봤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은 없어요. 왜 자신이 없냐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난해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고 그걸 버블이라 통칭을 한다라면 사실상 소프트웨어 버블이었거든요. 네. 그럼 소프트웨어 버블이면 소프트웨어 버블이 꺼질 때 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제일 힘들겠죠. 저도 상당 부분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끝인지 아닌지 자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연합에도 여러 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넌지시 아이디어를 많이 드렸었어요. 뭐냐면 기존 주도주는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니다. 네. 아, 네. 왜 그 말씀을 다 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맞습니다. 당시에. 네. 그렇죠? 그쵸. 지칭했었어요. 게임이나 플랫폼이라고 말씀도 드렸었어요. 지난해 9월 7일부터. 근데도 불구하고 물으시면 저한테 답이 없죠. 네.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50% 빠졌는데 지금도 더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60 몇 아니라고 프로 빠졌어요. 예, 60 아니라고 몇 생각을 프로.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힘드셨겠지만 힘들었을 때도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게 지수가 오르다 내린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주도주가 사실은 생명력이 끝난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 엔진이 쉽지 않다는 얘기구나. 그럼 다음 시장 올라올 때는 기존에 있던 주도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사실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그 가능성은 10% 미만이고 다른 애들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인수한 기업이 해외 기업이잖아요. 네. 좋게 보면 이제 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는다라고 한다라면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중고 이렇게 관련 플랫폼 인수했다 그러는데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이게 호재야 악재야 잘 모르겠는 네. 거예요. 근데 주가는 이제 안 되고 근데 보고서는 미국에서는 안 좋게 나오고 한국에서는 좋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더 많이 헷갈렸죠. 네. 지금도 솔직히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장이 오를 때 이 네이버란 기업만 이틀 동안 15%가 넘게 빠지다 보니까 개인들 순매수가 압도적으로 1위였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기업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많이 빠지니까 되게 많이 사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얘가 물론 뭐 더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그 플랫폼들이 그나마 나중에 모멘텀이 있다면 해외 진출인 건데 네. 해외 진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게 이건 점수를 나쁘게 줄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대로 있었다라면 점수를 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지금 해서 문제인 거지 어느 정도 좀 더 싸게 하고 시장이 조금 안정됐을 때 했다라면 점수를 좋게 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더 빠진다는 생각보다는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은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 그건 좀 제한적인 수준이거나 오히려 반전의 계기도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고점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도주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보다 더 빠진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은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크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집중보다는 오늘 제가 부장님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그래도 장기 방향성이 정책적 수혜가 예상이 되거나 또는 단기 원화 강세가 일어날 때 방향을 좀 턴할 수 있는 섹터를 찾아보자는 걸로 산업과 기업에 집중하자는 걸로 그럼요. 조금 더 그럼요. 이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크로 지표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미세한 변화를 외국인들 알고 베팅을 시작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 아직도 사람들이 다 경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전화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보면 뭐 증권사가 이제 상승에 베팅하기 위해서 옵션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시장을 들어올릴 정도로 2% 하락했던 시장을 들어올 정도로 베팅을 했다라면 뭔가 강한 시그널을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강한 시그널이 제가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다라면 그렇게 해서 그게 맞다라면 환율이 안정된다라면 이번에 찍었던 바닥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질문이 들어온 게 야, 네 얘기는 알겠는데 좋아. 이번엔 단기 바닥으로 치자. 근데 내년에 경기가 침체되면 침체를 반영을 해서 지수가 더 빠질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 반등하다 경기 침체가 오면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하는데 그 동의를 지수가 전저점을 깨진다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 매출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요. 왜 그러냐면 비용 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올 거냐면 기업이 매출이 안 좋네. 맞아요. 근데 순이익은 안 좋게 이렇게 안 좋게 예상했는데 안 좋은 건 맞죠. 안 좋은 건 맞는데 생각보다 왜 그렇게 덜 나쁘지? 비용 통제 이런 것들 선구조 조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첫사례예요. 이것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전에는 다들 경기가 좋을 줄 알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당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다 구조조정을 했는데 연준의 목적이 지금부터 분명했잖아요. 경기 침체를 통해서 물가 잡겠다. 네. 대놓고 앞으로 경기 침체를 낳는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공급을 늘렸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린 적도 없고 그다음에 더 뭐 늘린 적도 없죠. 부족한 사람만 늘리고 있을 뿐이지. 근데 경기가 침체 온다고 하니 이제 사람도 더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비용 통제를 확실히 하고 있다면 매출은 줄지만 순이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줄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전저점을 깨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고점에서 한번 내려가는 건 인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 바닥이 제가 볼 때는 의외로 그 가능성이 꽤 있는 시점이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핵이 터진다든가 네. 의외 사건이 벌어지면 다 무용지물인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고 감안했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래서 11월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1월에 나오는 고용과 우리가 물가 지표를 꼭 보셔라. 네. 그리고 이게 꺾이면 이번에 있던 바닥이 확신을 하셔도 좋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 외의 거는 뭐 저도 뭐 알겠습니까? 네. 알 수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미국부터 쭉 돌아서 해봤는데요. 일단은 11월 지표 확인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 저희가 이만 1부를 마쳐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도 섹터를 계속 찾으시는 이선우 부장님 항상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네. 또 좋은 걸 들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네. 아이디어를 준비 중인데 네. 조금씩 확신이 들어서 이전에 방산을 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그런 업종들에서 좀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성실하게 새로운 주도를 찾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주시는 이선엽 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이선엽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네. 회사 이름 바꿨습니다, 바뀌었어요. 최근에. 아, 네, 죄송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증권. 네, 여의도 역에 써 있는데 제가 맞아요. 네. 간과했네요. 네,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